교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나라 현재 국내 경제가 어떤 상황에 있고 또 미국의 통상 압력이 가중될 경우에 그 통상 압력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중될 경우에 한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그 만일의 경우에 그 금융 위기라든지 외환 위기가 발생하면은 그 기존의 그 성장 궤도로 복귀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지정 토론자가 있기 때문에 세 분의 발표에 대해서 지정 토론을 들은 후에 그 이슈에 대해서 이제 그 패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소영 교수님께서 한 10분 내외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께서 굉장히 좋은 그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발표를 듣고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들었는데, 먼저 그 통화 정책 관련해서 미국 통화 정책 효과나 그 대응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무역 정책 관련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마 지금 굉장히 이제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다양하실 텐데, 그 통화 정책 관련해서 사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금리가 이제 계속 오르면요, 미국 금리를 이제 계속 올리면은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우리 교과서적으로 드는 생각은 미국의 이제 금리를 올리면은 미국 환율이 절상이 되고 우리는 오히려 절하가 되고, 우리는 미국에다 더 많이 물건을 팔 수 있고 미국은 이제 무역 적자가 생기고 이런 게 사실은 우리 그 가장 그 교과서적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우리 환율 전쟁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전쟁이라는 얘기가 언제 나왔었냐 그러면은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이 익스펜션 하면서 그 돈을 풀면서 다른 나라도 같이 풀어서 서로 이제 무역 흑자를 늘리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보면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거의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미국이 금리를 내릴 때 미국이 무역 흑자가 생기니까, 반대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환율이 미국 발전이 절상이 되면서 오히려 나빠지면서 우리한테는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사실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이 환율 효과 아니 무역 수지 효과가 별로 클 수가 없는 이유가, 아까 우리 이제 무역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미국이 무역 적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환율을 지금 낮게 가져가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압력을 넣으면서, 그런 이유로 사실 이 환율 경로 아니면 이 무역 경로가 사실 거의 중요시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나오는 얘기가 환율 효과가 환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환율이 바뀌면은 상대 가격이 바뀌어서 무역 수지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최근에 이제 무역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미국만이랑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이 다시 미국에 수출하고 이런 복잡한 구조가 돼서 이전보다 환율 영향이 이제 상당히 적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신 거에 가장 그 오정훈 교수님이나 우리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금융위기로 부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그러니까 무역 채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 무역 채널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면은 금리를 올리면은 혹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자본들이 더 금리가 더 높은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혹시 이제 위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금 컨선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게 위기 상황까지 안 가더라도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을 흡수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동성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옛날에 미국에서 유동성을 많이 늘릴 때 그 유동성이 우리나라까지 전파가 돼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유동성이 늘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이 줄이면은 물론 미국에서 줄이지만 국제금융시장이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이 나가서 마치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이 컨트랙션을 그 통화 긴축 정책을 핀 거와 같은 뭐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뭐 많이 안 나온 얘기 중에서는 추가 자본 유출 가능성이 이제 사실은 아까 홍기석 교수님도 보여주셨는데 금융위기가 생기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 자본 유출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근데 자본 유출이 안 되더라도 긴축적인 효과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그 뭐 대응 뭐 우리나라 통화 정책 대응 관련해서 약간만 더 추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사실 우리가 금리를 올려야 할 것 같은데 자본 유출도 줄이고 또 사실 가계부채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우리가 굉장히 많은데 금리를 올리면은 장기적으로는 자본 그 가계부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 안정을 생각하면은 자본 유출이나 가계부채를 생각하면은 금리를 좀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꼭 금융 안정뿐만 아니라 실제로 통화 정책을 생각해 보시면은 경기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아까 오정훈 교수님께서 잠깐 처음에 그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 경기가 좋은 상황, 아주 좋은 상황이거나 아니 인플레이션이 막 생기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경제에 약간 안 좋은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금융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은 경기나 인플레이션에 마이너스 효과가 약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온 얘기가 우리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아까 3번이나 뭐 4번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리 뭐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3월달에 우리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금리가 이제 역전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역전이 되면서 자본 유출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 자료를 보면 사실 그 벌써 뭐 여기저기서 아마 그 자료를 보셨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잠깐 역전이 됐을 때 자본 유출이 많이 되는 것 같지는 뭐 그런 자본 유출이 꼭 있지 않았다 하는 뭐 자료들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금리 역전이 된 상황이 있었는데 역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자본 유출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 그때보다도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자본 유출이 꼭 나온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제 그때보다 약간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은 이제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릴 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덜 올리면은 뭐 3번 올린다, 많이 올리면 뭐 4번까지도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럼 미국이 3번 금리를 올리면은 우리나라는 몇 번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예를 들어서 올해 1%를 올렸는데 그럼 우리도 약간 따라 올릴 텐데 과연 1%까지 올릴 수 있을까? 아까 경기 상황이랑 뭐 인플레이션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사실 못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못 올린다면 사실 1년 정도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있는 거고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냐? 그럼 내년에도 그만큼 못 올리면은 사실 좀 금리 역전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약간 기존보다 약간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통화 정책을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뭐 그게 굉장히 사실은 뭐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만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뭐 우리가 금리를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정 토론이 끝나고 한번 또 패널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 성태현 교수님이 주로 이제 대개 전망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나라가 금리 정책과 또 통상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는 게 좋은가 하는 데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성태윤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주요 논의 가운데 나온 이제 앞에 발제자분도 그렇고 이제 김세현 교수께서도 토론하실 때 이야기했던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이제 우리가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사실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교과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자율 평형 이론, interest parity condition을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자율 평형 이론적인 접근을 하면 어느 한 국가의 이자율이 특히 국제 금융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국가의 이자율로부터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기본 가정하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환율 변동에 의해서 작동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은 금융기관을 통한 투자 그리고 채권 시장을 통한 투자에 있어서 상당 부분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부분은 실제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국제 금융 투자의 상당 부분은 자산 시장과 관련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채권 시장 가운데 장기 채권하고 주로 관련이 높습니다. 그것은 장기 채권 이자율이 실제로는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오히려 중앙은행의 기준 단기 금리 변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실제로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장기 채권 금리는 이미 우리나라와 미국이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려하는 장기 자금 유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단기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갖고 있는 효과는 오히려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금리의 차이를 우려해서 단기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실제로는 장기 금리 부분에서의 채권 이동을 막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채널인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에서의 움직임 역시 자칫 단기 금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에 상당한 부정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미국의 금리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실제로는 모든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금리는 실제로 많은 영향이 단기 시장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 때문에 만약에 단기 금리를 우리 현재의 경기 상황과 좀 괴리가 있는 형태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 실제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그리고 장기적인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 부정적인 전망 이것이 장기 채권 시장에 발현되면서 사실은 자금을 이탈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결국은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우리나라의 자본 이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금리 조정을 보고 우리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과 괴리된 형태의 금리 조정을 하는 것이 실제로는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고려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미국 금리 인상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오 교수께서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나라의 최근 가동률 상황이 거의 70%대까지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우려를 할 만하다. 그리고 오늘도 마침 이제 취업자 숫자가 발표되어 있는데 고용시장 상황은 최근
한 10여 년 가까이 중에 거의 최악으로 악화되어 있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물 경기 상황이 매우 악화된 상황에서 무리해서 금리를 조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우리가 우려하는 자금 이탈을 우려해서 금리를 조정하는 게 한국 경제에 대한 장기 전망 악화와 더불어서 사실은 자금을 이탈시키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은 사실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즉 자본 이탈을 막겠다고 하는 정책이 오히려 자본 이탈을 촉발하는 그런 형태에 대한 좀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해 주신 이제 금융 안정과 관련된 통화 정책의 역할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중심으로 한 통화 정책은 결국은 물가를 포함한 거시적인 실물 경기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놓고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금융 안정 자체의 목표를 두고 정책을 수행을 하게 되면 지금 앞의 논의와 비슷하게 실제로는 실물 경기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상황이 발생을 할 개연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이유는 우리가 정책 툴을, 금리 정책을 하나만 가진 상황에서 두 가지 목표를 현실적으로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초점을 두게 되는데, 그 경우에 결국은 통화정책과 금리정책은 대내적인,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변동 환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과거와 같은 고정 환율 체제를 우리가 유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대내 경기 상황을 가장 핵심적인 정책 타겟팅으로 두고 수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금융 안정은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통화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거시 건전성 규제 부분을 중앙은행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툴을 확보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만 실제로는 정책 툴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우리가 달성할,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우리가 달성을 하면 좋지만 이제 현실에서는 결국은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간단하게 이제 통상 부분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통상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아이디어는 양자 간 그러나 포괄적인 협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다자 간에 의해서 개별 사안에 초점을 둔 접근이었다고 하면, 그리고 그런 접근 하에서는 훨씬 더 자유무역적인 체제가 가능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양자 간으로 포괄 형태로, 즉 바꿔 얘기하면 이번의 경우에도 아마도 우리 한무 FTA에서 자동차 협상,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철강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동시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아마도 그런 과정들이 이후에 전개될 개연성은 높아져 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산업 하나만의 이슈로 보면 실제로 거시적인 충격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위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산업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거시적인 측면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비의 핵심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역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자간으로 인한 다자간 협상 체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크게 어프리시에이트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내에서 우리와의 무역을 통해서 호혜적인 관계를 얻고 있는 산업과 연계된 형태로
미국 국내에서 이 정책이 바뀌도록 하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최근에도 우리가 이제 WTO로 제소하는 문제들이 고려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 단독 WTO 제소에 의한 결과가 실제로는 우리한테 유리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미국이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다면 다른 국가들과 공조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는다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상태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역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김소영 교수께서는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미국이 금리를 높였을 때 우리가 금리를 높이지 않아도 이미 우리 유동성이 상당히 긴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뭐 실제로 또 글로벌 파이낸셜 사이클의 그 입장에서 보더라도 미국이 금리를 높이면은 여타국의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자본이 유출되면서 자국이 어떤 금리 정책을 쓰든지 상관없이 유동성이 축소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태현 교수께서는 미국이 금리를 높였을 때 우리나라가 자본 유출을 우려해서 금리를 높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완곡하게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상 속도를 그렇게 빨리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의 쟁점은 미국이 금리를 3번 내지 4번 올리는 것은 뭐 거의 확실시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아까 커티스 부회장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환율이 특히 달러 가치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이것이 이제 자본 유출하고 신흥시장국의 자본 유출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제금융 교과서에 보면은 자기 아들이 수출업을 하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국제금융을 학교에서 수강한다 그래가지고 그 환율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환율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수출하는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그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서먹해지는 그 원인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환율 전망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데 커티스 부회장님께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금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앞으로 달러 가치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또 엔화의 가치에 대해서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I've had an apartment in Japan. 제가 1991년 이래로 일본에서 이제 아파트를 유지해 왔는데 그 임대료가 사실 뭐 바뀌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한국 분들이 굉장히 일본에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굉장히 지금 저렴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엔이 1달러에 이제 95 정도 돼야 된다고 이제 트럼프에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트레저리 쪽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RMB가 이제 지금은 이제 1달러 6.2인데 5.5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로 같은 경우 유로는 US 달러 대 이제 101.4 돼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원화 가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는지 추측하실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는 주저하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외환 시장을 움직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10에서 12, 15% 정도의 그 가치 변동이 발생하도록 하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미국 쪽의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재정 정책에 있어서의 파라독스는 결국 이 무역 적자를 더 늘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두 가지 정도 더 첨언드리고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11월 선거 이후로 굉장히 좀 입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런 보궐선거에서 결과 변동을 보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원 그리고 상원 쪽의 주도권을 다음 선거에서 잃게 된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 2년 정도를 완전히 방어적인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 공화당 주도의 그 상원 또는 하원이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받침대가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이제 탄핵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영원히 존속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다가오는 선거 결과 이후에 상당히 좀 위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시기가 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되기는 조금 쉽지 않다. 또 미국의 어떤 무역 전략으로 볼 때 그렇게 전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 아까 좋은 발표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위기의 가능성도 있고 또 가동률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한국은행은 과연 어떤 금리 정책을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써야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국은행은 그동안에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른 통화 정책을 스탠스를 취해온 것이 오늘날 이런 딜레마를 가져왔습니다. 영국이라든지 유럽 중앙은행, 일본은행, 미국 연준이 지난 3, 4년 동안 굉장히 양적 완화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 양적 완화 정책의 지표를 하나 보면은 GDP 대비 중앙은행 본원통화 비율이라는 걸 계산해 보면은 미국 같은 데는 GDP 대비 본원통화 비율이 한 22%까지 올라갔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4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영국과 미국, 일본, 유럽 중앙은행, 유로존 지역의 독일을 비롯해서 경제가 회복되고 일본은 완전히 지금 경제가 20년 장기 불황에 탈출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금리를 좀 낮췄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축 정책을 했습니다. GDP 대비 본원통화 비율이 약 7%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회복이 안 되면서 지금 다른 나라가 경기가 회복이 되어서 특히 미국의 경기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미국은 잠재 성장 완전 고용 실업률을 연준은 5.0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지금 4.1%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미국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속에서 미국의 금리를 올리면은 저도 한국의 지금 가동률이 71%까지 떨어지는 상황이고 가계부채가 1,500조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경우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금리를 올리는 것은 미국이 3, 4회 올리더라도 우리는 3, 4회는 어림도 없고 한 1, 2회 정도 올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은 주가가 올라가도록 해야 되거든. 주가 상승률이 예상되면 안 빠져나가겠죠. 그럼 주가 상승률이 예상되게 하려면 투자가 활성화되어서 기업의 이익이 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투자가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벌써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해외 투자가 4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국내 투자를 안 하고 해외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든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주가 상승률이 예상이 되면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래서 중앙은행의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미국처럼 4번 올리지 않고 한두 번 올리면서 가계부채와 경기를 고려하면서 동시에 정부에서 경기를 살리는 정책을 병행을 해줘야 위기가 안 온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반기업 정책을 계속하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가동률이 더 떨어지고 거기다가 반도체 가격까지 하락세로 돌았으면은 우리 경제가 주가가 하락이 예상되고 게다가 그런 속에서 금리를 올리면은 엄청난 자본 유출이 일어나면서 큰 위기가 오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은 연준 의장과 재무장관이 일주일에 한 번씩 조찬을 같이 합니다.
한 번쯤 의견을 교환하고 하는데 우리도 좀 자주 만나면서 정부의 정책과 하는 정책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금리 인상, 급격한 금리 인상은 우리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홍 교수님께서는 또 플로에서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저축과 투자의 그 어떤 갭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저축률을 높여주는 것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홍 교수님께서도 우리나라 금리 정책을 그러면은 어떻게 그 어느 정도 금리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데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저축률을 높이는 방안이요? 한국에서 미국의 저축률을 높이는 방안.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정적자 말씀드렸는데 재정적자가 사실은 이제 그 정책적으로 그 나라의 저축의 크기를 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일 것 같습니다. 민간 저축을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것은 사실 좀 제한적이고 정책적으로 큰 그 저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일 큰 요인이 이제 재정 수지일 텐데,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줄이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경상 수지에는 당장 개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 저축이라는 것이 이제 생산에서 소비와 정부 지출을 뺀 것이라고 이제 보면은 뭐 그런 식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아까 조금 강하게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금리 올리는 것에 반대하신다는 분들 얘기가 많아서,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사실은 그 토론하신 분들은 얼마 전에도 이제 같은 주제로 이렇게 회의에서 제가 거의 비슷한 얘기를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때도 두 분이 이제 장기 금리는 사실 굉장히 미리 이미 이제 국가들 간에 동조가 된다. 특별하게 동화 정책을 쓰지 않아도 금리가 이제 워낙 자본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금리가 동조화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렸던 아까 금리를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은 이제 국제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한국이 맞춰줘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크게 그게 잘못된 결정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경기가 나쁜 건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장기 금리가 동조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면은 그걸 이제 억지로 이제 뭐 낮추려고 하는 정책을 쓰다기보다는 세계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국내 금리도 올라가는 거를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감내하는 것이 타당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김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럼 얼마나 올려야 될까, 얼마나 따라서 올려야 될까, 그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황이 이제 제 생각에는 물론 경기는 어렵지만 금융시장 안정이라면서 지금 당장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걸 보고서 이제 뭐 판단해야 되겠죠. 예, 이제 시중에 어떤 변화가 생긴지를 보면서. 네, 감사합니다. 지금 대개 이제 시중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이 금리를 3번 내지 4번 올리면은 우리나라는 적어도 2번 정도 이상을 올리지 않느냐, 그런 그 전망도 있고, 그런데 김소영 교수님은 우리나라 금리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까 뭐 그런 통화 긴축 효과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미국이 만약 3번 정도 올린다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금리 정책을 쓰는 게 좋을까요? 예,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저희가 근데 사실은 그 아까 이제 성태영 교수님도 뭐 비슷한 말씀 잠깐 했는데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게 굉장히 지금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경기나 그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꼭 그럴 요인이 없고 좀 덜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금융 안정도 원하고 또 인플레이션율이 뭐 적정 그 타겟에 맞춰야 되고 또 경기도 너무 안 좋아지면 안 되고 그래서 보면은 사실 우리가 거시경제적으로 원하는 게 많은데 이 통화 정책 하나로 금리 정책 하나로 당연히 해결할 수가 없어 보이고요. 아까 성태영 교수님도 잠깐 뭐 거시건전성 정책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시건전성 정책도 사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재정 정책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시경제 정책 전체적으로 어떤 조합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얼마나 몇 퍼센트를 올려야 되는지도 사실 그 다른 정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본 유출이 걱정이 안 되게 충분히 건전성 정책을 강화를 시켰다면은 이자율을 좀 덜 올려도 당연히 될 거로 보이고요. 뭐 건전성 정책이라는 게 뭐 그냥 자본 통제까지 아니라도 뭐 지금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하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첫 번째는 뭐 그 컨비네이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추가적으로 뭐 통화 정책 말고 또 뭐 할 수 있냐 보면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당연히 가능한데 문제는 우리 외환 쪽에 아니면 자본 유출 쪽에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우리가 그 자본 유출이 안 되게 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서 그런 상황을 막으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은 거시건전성 관련해서 국제회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최근 글로벌 금융위 이후에 보시면은 사실 국제회의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이나 자본 통제를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지금 뭐 자본 통제나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간단한데 실제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를 하면 됐긴 하지만 아마 현 상황에서 우리가 강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대안 같은 걸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 글로벌 금융 안정망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안정망이라는 게 우리가 나중에 달러가 부족하면은 과연 어떤 대안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러가 부족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외환 보유고고요, 그죠? 외환 보유를 달러로 들고 있으면 당연히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뭐 IMF의 뭐 론 퍼실리티나 통화 수합, 그 다음에 뭐 CMIM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사실 글로벌 금융 안정망이 우리가 여태까지 대부분 의존한 게 외환 보유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외환 보유를 더 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까 미국의 무역 압력이 이제 굉장히 지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를 지금 더 축적할 수 있냐 그러면 아마 미국이 그냥 두고 보진 당연히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IMF 론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다기보다는 우리 IMF 때 기억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 전부 다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IMF에서 돈을 준다고 해도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 그러면 사실 거의 없고 최근에 이제 보면 통화 수합 조금 늘린 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통화 수합 그러니까 그 캐나다랑 뭐 스위스랑 좀 늘렸는데 사실 통화 수합 쪽에 그래도 약간 더 노력을 해볼 만하지 않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 우리가 그 통화 정책으로 사실 다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결국 다른 정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통화 정책을 얼마큼 사용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다른 기준일 것 같고 당장은 사실은 다른 통화 정책 이외에 다른 부분을 상당히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금융 안전망을 좀 확충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은 통화 사업 등을 통해서 또 특히 이제 미국과의 통화 사업 등을 통해서 그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은 뭐 금리 인상을 조금 속도를 늦춰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성태영 교수께는 플로에서 질문이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이게 WTO의 그 지금 세탁기라든지 철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뭐 성소를 하더라도 아까 그 성 교수 얘기하신 대로 이게 뭐 큰 유효적이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경상수 지역자도 많이 나고 또 대미무역 수지도 흑자도 나는 상황에서 미국의 통상 압력을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럼 우리의 대응 방안은 어떤 방안을 과연 해야 되는지 물론 이제 다자간 협정에서 양자간 협정으로 전환해야 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이제 그 WTO 소송을 가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긴다 해서 미국이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수도 있고 사실 또 안 할 수도 있어서 실제로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긴 하다. 그렇다고 그러면 뭐 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그렇지는 않다. 뭐 왜냐하면 어쨌든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어쨌든 이길 수 있는 개연성은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미국의 무역 압력으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다면 미국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는 미국 내에서 제소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사실상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 그 다음에 의회를 통해서 행정부에 압력을 넣는 방법. 아까 잠깐 얘기 이제 해주신 분도 계셨지만 실제로 원래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무역 장벽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보호무역적인 자세를 취해왔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그러고 있고 마침 또 이번에 이제 경제자문위원장이었던 콘이 또 마침 또 사임을 하고 아주 강성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사실 이제 예전에 UC 어바인 교수할 때부터 사실은 이 무역 문제의 강성이었던 나바라가 사실상은 이걸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가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미국의 다른 산업 그리고 미국 내의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한 우리가 협조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말하자면 주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주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의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 관련해서도 이제 잠깐 뭐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앞에 김소영 교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몇 번 올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다른 정책과의 공조가 실제로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논의로 돌아오면 다른 재정 정책이나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가 있으면 사실 조금 우리가 부담을 좀 덜 수도 있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이번에도 사실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이 있으면서 실제로는 상당히 그 실물 경기에 충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실물 경기 충격을 주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면 상당히 지금 통화 정책 쪽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재정 쪽에서 그런 부담을 덜 수 있는 쪽으로 사실은 정책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공조가 실제로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실물 경기 하강을 계속 보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금리 정책 하나만으로 지금 현재 그 경제 문제, 특히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자본 유출도 막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커티스 부회장님께 그러면은 한국은 어떤 그 금리 정책의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또 통상 정책은 어떤 그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 regard to the trade pressures, 예, I outlined it earlier. 무역 I think you have to 압력과 take a multi-level 관련해서는요, approach. 그
다양한 레벨의 접근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단에서는 비즈니스 단, 정부는 또 정보, 뭐 여러 관료들, 그러니까 또 그 국가 기관들, 굉장히 다양한 뭐 의원들, 여러 차원에서 이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 총리의 고문도 하는데 그 전략은 일단 50개 주 전체를 대상으로 모든 주지사를 만나고 의원들을 만나고 상원을 만나고 관료들뿐만이 아니라 또 내각에 있는 주요 인사들을 전부 다 만나서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통화장 정책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답이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한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미국은 이제 달러를 약세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것이 일종의 그런 파라독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6년, 2007년에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고 결국에는 이제 안에서 터져버렸죠. 이제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저희가 디레버리징의 시기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총 부채 비율이 2006년 7년 대비 2007년 대비 60%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빙산의 일각 10%만 보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이 빙산 전체가 전부 다 부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건 간에 금리가 인상될 수 있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상한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 있어서도 약간의 이제 그 캡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인플레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인플레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 뭐 4%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이 경제 참여율이 40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6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7.58% 정도의 실업률이 미국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노동시장에서는 아직도 그 여지가 여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컨퍼런스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것이죠. 엄청나게 큰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교통 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의 그 20%의 노동 고용이 교통 쪽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통 쪽에서 있어서 굉장히 혁신으로 인한 인플레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와 좀 비슷한 입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큰 경제 대국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이죠. 중국은 그 이전에 보았던 그 어떤 국가들보다도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국가들과의 어떤 관계를 조금 더 다각화해서 과거만큼의 그런 무역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또 중국이 뭐 교량이라든지 도로 이런 이니셔티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세계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역이나 관광뿐만이 아니라 투자에 있어서도요. 그래서 중국을 좀 잘 활용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도 조금은 뭐 힘이 남아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그 중간 선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그래서 이제 무역 그 쌍무간 무역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한국, 호주, 캐나다와 같은 좀 규모가 작은 무역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다자간 시스템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약간 이제 그 씨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미국과 내고를 하면서 또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이 다자 간의 협정에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가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의 이러한 그 트럼프 템포가 끝나고 났을 때 후에 이제 또 더 다각적인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할 수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론을 쭉 듣다 보니까 한국 경제는 현재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 있고,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지 통상 압력에 직면하면서, 그래서 금리를 따라서 높이려니 경기 침체와 실업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또 제조업 가동률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금리를 안 높이려니 자본 유출이 우려되면서 이제 외환 위기의 위험에 또 직면할까 이런 우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토론을 그 발표와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보면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또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다른 정책으로 보완해서 경기 금리 인상으로 인한 그런 그 충격을 좀 완화시키고 또 그렇게 되면은 금리를 또 급격히 인상하지 않아도 또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자본 유출 문제는 외화 유동성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그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면은 이 두 가지 딜레마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그래도 좀 빠져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으로 제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통상 압력에 대해서는 커티스 부회장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통상 외교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좀 적극화시키고 또 앞으로의 그 통상 환경의 변화에 잘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대미 통상에 있어서는 대미 무역 수지 흑자폭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우리 수출을 줄이기보다는 대미 수입을 조금 늘리는 이런 형태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시간이 원래 6시에 마치기로 했는데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좋은 발표와 또 토론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3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Kim, and to all our speakers. 이 세션의 끝으로 2018 TV조선 국제포럼의 모든 일정이 종료됐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시장 속에서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 더욱 심도 있고 창조적인 토론회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통역기기는 자리에 두고 가시면 저희 운영요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잊으신 소지품이 없는지 잘 챙겨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TV조선 최은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